목차는 산림 문화론, 왜 이 시대가 산림 문화를 얘기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콘텐츠로서 산림 철학, 산림 신학, 산림 문학, 이 순서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문화는 두 가지 콘텐츠가 붙어 있죠. 산림이라는 물적 기반을 말하는 단어하고, 문화라는 추상적 개념, 저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개념, 눈에 보이는,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만든 단어가 산림문화, 포레스트 컬처입니다. 산림과 문화의 관계가 어떤가, 여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림문화는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산림과 문화의 관계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굉장히 상반된 성격을 산림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로는 산림이 자연 그대로의 산림 생태 자원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이 관여하는 임산업적 자원의 성격도 우리 산림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산림의 생태 자원적인 측면이 강조되면 이것은 반문화, 반문명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문화라는 개념이 이런 생태 자원의 입장의 산림에서 보면 반산림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갈등 관계죠. 반면에 산림의 임산업적 자원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것은 산림 문화가 친문화적, 친문명적 성격을 산림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거리가 먼 내용이죠. 이 두 가지가 산림의 가치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 문화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산림청의 정책 범위에 산림 문화를 끌고 들어왔죠. 그래서 산림 문화를 우리가 해야 돼요. 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까지 일찍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산림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선진들이 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산림이 친문명적으로 시작했다가 반문명적으로 끝난다, 이런 뉘앙스와 퍼스펙티브를 주고 있어요. 많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샤토브리앙은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산옥이 남는다 해서 문명을 일으키는 숲과 문명 때문에 망가지는 숲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관리하는 산림은 우리 인간이 만든 문명과 굉장히 모순적인 관계, 그러나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아직 살아계신 존 펄린이라는 작가는 그의 저서 숲의 서사시라는 저서에서 숲에서 베어낸 막대한 양의 나무가 없었다면 수메르, 아시리아, 이집트 등의 큰 문명들은 결코 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해서 인류 문명의 핵심적 자원으로서의 숲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 펄린이 쓴 책은 꼭 일독을 권합니다. 우리 산림 공무원이라면 숲의 어떤 문명사적인 역사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산림을 철저하게 사회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말해지는 인도 철학이라든지 노장 사상이라든지 그리스 자연 철학, 풍수지리 사상, 현대 생태주의, 녹색 철학까지 이렇게 보면은 산림 철학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관련은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산림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일반 자연 철학하고 산림 경영 이론이 있는데 산림 철학은 없어요. 산림 철학은 결국은 우리 역사에 나타난 철학 체계에서 단초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신학도 사실 철학의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신을 다루기 때문에 좀 특별한 영역이죠. 근데 기독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라든가 다 나무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올리브 감람나무라든가 백향목, 이슬람교에서는 대추야자라든가 석류, 불교에서는 무수. 이 무수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아쇼카 왕이라고 그 불교를 부흥시킨 인도의 왕인데 아쇼카 나무라고 하는 무수와 보리수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특히 이제 신학한 기독교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기독교 신학도 나무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우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도 나무 두 개가 크로스가 되고 있죠. 두 개의 나무에 이 두 나무는 갈등 관계예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구원의 나무, 심판의 나무가 갈등 관계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치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고 요한계시록에도 두 나무가 나옵니다. 이렇게 좀 나무가 계속해서 신학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문학 또는 녹색문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비슷한 용어가 많아요. 생태문학, 생명문학, 환경문학, 자연문학.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문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기로는 녹색문학이나 산림문학은 산림, 자연, 생태, 생명, 지구, 환경, 지속 가능성과 밀접히 관련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이들의 가치를 중시 또는 고취하거나 이들로부터 파생 또는 연관되는 인간 삶의 문제를 다루는 문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녹색문학의 지향점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문학인들의 쓴 내용을 보면 나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여러 문학인들이 인간 문명의 그 반자연적 성격을 비판하는 그런 문학이 7, 80년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적어졌어요, 이게. 그 외에는 이제 인간의 삶을 반추하면서 자연으로의 회귀, 조화 또는 도피 이런 거를 찬양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대비가 되는데 김욱동이라는 평론가는 이걸 종합하면서 독자에게 너무 환경 이데올로기를 너무 강요하지 말고 감성을 잘 자극을 해서 이런 자연 문제를 이렇게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녹색 문학과 산림 정책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사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애국가입니다. 애국가의 2절에 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이거는 뭐 옛날부터 일제시대부터 물론 우리 애국가죠. 우리 영혼에 박혀있는 우리 한민족의 영혼에 박혀있는 애국가인데 잘 아시다시피 남산 소나무 저는 이 남산 소나무 숲에 이 애국가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현장을 봤는데 가보니까 약 36헥타 정도가 남았어요. 더 많았었다고 그래요. 수령은 60에서 100년. 중심부는 소나무 우점이긴 하는데 주변부는 화력수에 의해서 계속 침투가 돼가지고 소나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 소나무가 수관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그러니까 소나무 종류는 또 이 금강송도 아니고 그냥 일반 육송에서 굉장히 꼬불꼬불한 소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나무 상태를 가지고 철갑을 두른 듯 우리 기생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재임할 때 남산 소나무숲 특별관리팀을 조직하고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도 했고 남산 소나무숲 쇠퇴 방제 수정 갱신을 위한 장기적인 산림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나무가 없어지면 애국가도 없어야 돼요. 실체가 없어졌는데 남산 위에 저 참나무 뭐 이렇게 바꿔야 돼요. 말이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산림 정책의 단초를
애국가가 제시를 하고 있다. 님의 침묵. 보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는 작은 길을 걸어서 차나 떨치고 갔습니다. 이 님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중적이고 많죠. 근데 그 님이 한용운 선생님이 사랑하는 그 님, 부처님일 수도 있고 조국일 수도 있고 또는 애인일 수도 있지만 그분이 가긴 떠났는데 단풍나무 숲을 향하는 작은 길로 가셨으니 아, 이게 만해의 숲이 있다면 단풍나무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시를 느끼지 머릿속으로만 느끼겠어요? 산림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했을 때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생체적 가치 외에 인문학적 가치를 반드시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정책을 해야 되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도 산림이라는 단어가 인문학적 개념이었습니다. 산림은 바로 산중유림의 약자로서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높고 깨끗한 선비 정신을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산림이. 그래서 품위 있는 가치지향적인 산림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